안녕하세요. 국제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읽어내는 지오비전입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판다던데 우리나라 진짜 괜찮은 거야? 혹시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예전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설마 북러가 군사동맹까지 맺겠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한반도가 이 국제 정세의 재편 속에서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를 국제정치경제학, 즉 IPE의 시각으로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러시아는 왜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국제 제재 속에 고립되었고 탄약도 드론도 포탄도 부족해졌습니다. 더 이상 중국조차 도움을 주지 않자 2023년부터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창고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포탄 몇천 발 수준이었지만 이후 정찰 위성, AI 기반 기술, 엔진 설계도까지 넘나드는 수준으로 협력이 확대되었죠. 그리고 2024년 6월 드디어 뉴스에 상호방 위조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 외신이 냉전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을 공식적으로 사실상 적대국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한러 전략 관계의 파국이자 북러 군사동맹화의 현실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협력이 단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IPE의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북러 군사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섭니다. 이는 기존의 패권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러시아와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미얀마 같은 국가들도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이탈하려는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서방 진영이라는 느슨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북러 협력은 단순한 양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등장한 구조적 변화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반대 진영의 전면에 서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한반도가 중간지대가 아닌 전략적 경계선에 위치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양쪽 모두와 전략적으로 균형을 이루려 했죠. 그러나 지금 이 전략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북러 상호방위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점점 더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군사 위협만이 아닙니다. IPE 관점에서는 이런 군사외교 구도가 무역 구조, 기술 연계, 외교 자율성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위험 국가로 분류될 수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고 정부의 외교 정책은 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4년 북러 상호방 위조약 체결 이후 외국인 투자 자금의 순유출이 오랜 기간 이어졌고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심리는 위축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컨설팅 기업들이 발행한 지정학 리스크 지수에서도 한국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러 관계가 강화될수록 한반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이는 보험료 상승과 같은 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 외교의 문제는 기술 안보와도 연결됩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하는 정찰 위성 기술은 단순한 군사 감시만이 아니라 한국의 주요 국방 인프라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한국의 자주 국방 및 방어 체계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이러한 안보 불안은 국내 산업 구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조선,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수출입 물류와 해외 투자 유치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전략적 입지를 시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러 군사 협력으로 인한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 기업은 미국 중심 공급망에 편입되기 위해 더 많은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후견국이자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입니다. 북러 밀착이 심화되면 중국 역시 미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한국을 경쟁 진영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중 수출 및 문화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설마 북러가 전쟁까지 같이 하겠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에서는 말보다 제도가 더 무섭습니다. 북러 상호방위 조약이 맺어진 현재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방공망과 위성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은 러시아와의 외교 루트가 단절되며 동북아의 군사 균형은 북중러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러시아를 매개로 동북아의 전략 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이 미국 동맹 외에 다른 외교적 선택지를 사실상 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변화는 국제기구에서의 발언력 저하, UN 등 다자기구에서의 외교 고립 심화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몇몇 다자 외교 현장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블록에 의해 견제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연 냉전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서막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현재를 다극 질서로의 과도기 또는 규칙 없는 경쟁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냉전이 이념 중심의 대립이었다면 지금은 기술, 반도체, 금융, 에너지, 정보 인프라 등 전 영역에서의 복합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패권, 디지털 화폐 체제, 에너지 블록 형성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패권 경쟁은 냉전보다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러 협력은 단순히 군사적 이벤트가 아니라 이러한 다층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지정학 변화는 국내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정부의 외교 방향에 따라 여론이 분열되거나 국내 정치 갈등이 격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전략적 일관성 확보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국내 경제 정책과 국방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에도 정치적 변수가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계속 미국 중심 질서에만 의존해야 할까요? 다극화된 세계에서 제3의 공간, 우리만의 전략적 공간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정치가들만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인, 시민, 연구자, 정책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모색해야 할 과제입니다. 북러 협력은 단지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 경제, 전략적 미래까지 직결되는 구조적 도전입니다. 국제 정치는 결국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 연결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선택지는 얼마나 제한되는가를 살펴보는 학문입니다. 지금 이 시기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떤 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오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